노유진의 정치 카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 RCS 운영팀 실무자였다고 하죠. 현장 검증을 앞두고 자료 삭제한 뒤에 사망한 임모 씨의 유서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졌으니 전대미문의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 이걸로 끝난 걸까요? 5163 부대,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싸우는 사람들일까요? 약간 소름 끼치는 한 주를 보내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유시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한 분 나오셔야 할 분이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선거전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힘도 드셨겠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좀 힘든 시기일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좀 약간 쉬셔야죠. 예, 의외의 그 역전 드라마랄까 이런 게 그렇죠. 펼쳐져서 또 황당해가지고 당선된 분은 기분이 두 배로 좋겠지만 예. 우리 정치 카페의 당선된 분들한테 아까 전화 왔었습니다. 왜 축하 전화 안 하냐고 당신은. 별 이상한 결국은 전화 걸어가지고 저한테 축하를 받으셨어요. 예,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 보면 참 그 대한민국 국민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내려면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줄기세포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도스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또 이제 뭐 RCS니 뭐 T 뭐 NI니 뭐 하여튼 이걸 다 알아야지 이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판단이. 이 과학기술의 시대라서 이게 예전에는 뭐 도청, 감청 이러면 간단했잖아요. 손 찝는 거잖아. 보국집 테이블 밑에 녹음기 설치해놨다든가 뭐 고성능 녹음기로 옆방에서 벽에다 대고 녹음을 했던 이런 수준이었는데. 나 군대 있을 때 그 보안대들이 오면 이렇게 감청 제가 유선통신병이었거든요. 잡아줬거든요, 그 선. 근데 지금 기술 혁신이라는 게 정말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로 원격 조정으로 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그게 몰카가 될 수도 있고 녹음기가 될 수도 있고 실시간 도청이 되는 그런 걸로 쓴다니까. 안철수 씨가 그 시연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면 정치 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이렇게 무서운 문제구나라는 걸 좀 말해주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 끔찍했거든요. 소름도 끼치지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대박. 근데 처음에 신기하다가 두 번째 대박 이러다가 근데 저걸로 나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살벌한 거지. 뭐 죄진 거 있어요? 아니 뭐 죄진 건 없어서 짜증나잖아요. 대북 용인점만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아니 내가 하는 얘기를 남들이 다 엿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이 엿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만 말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지. 이거 무슨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 무슨 수도원으로 만들 생각인가? 진짜 그런가 봐요. 예. 옛날 중세 때 수도원에서도 좀 할 건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때 뭐 수도사나 신부님들이 애도 많이 낳고 수녀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거 큰일 난다. 아니 이제 옛날에 데카메론 이런 거 보면 그거 다 나와.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책에. 어디나 다 사람 사는 데라서 사람 사는 데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끔 내버려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부분이 100분 토크의 주제로 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와서 5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네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기는 어렵겠구먼. 아니 교수님, 어째서? 유의 확률이 0.05를 넘겨버렸잖아. 통계 분석으로 지지도 안 된 논문을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는 게인가? 논문 다시 써오게! 통계 분석 때문에 논문을 다시 써야 한단 말인가? 대학원 논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통계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이것이 핵심입니다. 히든 그레이스의 실력 있는 통계 전문가들이 좋은 연구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598-8121 언제든 전화주세요.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빅크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노유진의 100분 토크. 해킹, 자료 삭제, 자살, 그리고 의문투성의 유서. 국가정보기관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 마치 마피아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생각난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일인데요. SF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논란, 사건 발단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까지 정치 카페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벌써 2년 전이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끈질긴 탐사 보도로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 계정 소유자들의 실명을 밝혀냈던 특종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도 취재하고 계신데요.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의 최기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 기자님,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요. 저희야 다 잘 알고 있지만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잠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뉴스타파의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YTN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지금은 뉴스타파에서 지금 2013년 초부터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YTN에서 해고 당하셨지요? 해고는 안 당하고 해직 당할 때 제가 같이 정직을 당했죠. 네, 예, 정직을 당하시고. 일하다가, 예. 아직도 정직 상태예요? 아니요, 정직은 2008년 10월부터 6개월 했고요. 예. 정직 풀리고 난 다음에 회사 다니다가 다니기 싫다.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사표 쓰고 나오셨군요. 발도 전문이네. 예.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간첩 조작 사건 이후로 두 번째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이거든요, 이게. 한 번은 이제 미수였죠. 어제는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에서 직원들 공동성명 내고 이런 것, 이것도 네.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죠? 네. 최초죠, 아마? 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게 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일반 회사들도 이렇게 직원 일동해서 예. 성명 내는 게 사실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가 있다라든지 이럴 때인데 국정원 직원들, 제가 이제 국정원 직원들 취재가 참 어려워요. 여기가 뭐든지 다 비밀이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이름, 직급, 업무 모두 다 비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한테 혹시 저쪽 부서 뭐 하는 데냐, 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다른 부서는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 해킹 프로그램 실무자 이 부서 있는 데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이 어땠는지는 그 부서 사람들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한 10,0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까지 지부가 있잖아요. 근데 전 직원 일동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공통된 의견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전 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서로 알지도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장실에서 다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를 한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자. 이 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손드는 적도 없을 거고요. 직원 일동 그랬는데 직원 일동이 했는지 아닌지 누가 알 거야. 다 비밀이지. 이게 어차피. 아침에 일이 있고 그다음에 성명이 저녁에 나오든가 하여튼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토크를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국정원과 이탈리아에 있는 해킹 툴 제작 업체죠. 해킹 팀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요. 국정원과 해킹팀. 두 번째로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RCS라고 하거든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국정원이 뭔 일을 했는가 이것도 짚어봐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가진 정치적 의미하고 밝혀져야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의문덩어리인데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최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 그럼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그것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 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시작된 7월 6일 현지 시각 7월 5일로 가보죠. 400기가에 달하는 엄청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통째로 유출된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거든요. 해킹팀이라는 회사의 내부 자료인데 이 자료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이거 누가 한 짓입니까 이거? 누가 재밌죠? 그거 알면 세계적인 특종이 될 텐데. 그래요? 그건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냥 익명의 해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뚫을 수 있는 정도면 엄청난 실력자인가요? 그렇죠. 한때 몇 년 전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혔고 영화도 나왔던 밀레니엄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죠. 스웨덴.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인가 뭐 그런 약간 정신적인 그런 불안정한 여성인데 남의 컴퓨터를 맘만 먹으면 리모트 컨트롤로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게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은행 계좌까지 다 털고 그래요. 영화에서는 지금 그 파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죠. 다 지금 뭐 누구든지 다 내려받을 수 이게 지금 토렌트에 처음에 이제 올라온 건데 토렌트라는 게 P2P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자료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나온 거예요? 토렌트라고 요즘 이제 그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갖고 있는 파일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다가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익명의 해커가 한 짓인데, 근데 이제 해커는 왜 이런 짓을 하죠? 그때 궁금하더라고요. 심심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해커를 만나보고 이렇게 했지만 뭐 이제 어린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술이 이 정도 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커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제 등산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산 올라가 보고 최고봉을 점점 올라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를 올라가면 다음 목표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해커들은 누구도 못 뚫는 거를 내가 뚫었다. 이건 이름을 날리고 싶은 공명심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국무성이라든가 국방성이라든가 이런 펜타곤을 뚫는다든지 뭐 정부 전산망을 뚫었다든지, 특히 이제 뚫기 어려운 데일수록 한번 뚫었다 그러면 그게 전 세계 해커들 그 커뮤니티에서 금세 유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그런 기술을 이제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블랙 해커라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화이트 해커가 화이트 해커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블랙 해커는 나쁜 사람이고. 이게 지금 화이트 해커의 소행으로 봐야죠. 화이트 해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들이고.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한 게 공익적 관점이냐 아니냐. 해킹 팀에서 볼 때는 블랙 해커가 될 거고. 근데 이걸 해킹한 사람들이 뭐 이 자료를 빼낸 다음에 해킹팀이라는 이 기업에게 뭐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순수하게 재미로 한 것 같은데. 그 애가 독일 가면 그 독일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낙서하는 애들, 스프레이 낙서하는 애들. 걔들 경쟁이 붙었는데 걔들이 제일 못 들어온 데가 뭐였냐면 이체 있잖아요. 그 고속철철. 고속열차 거기다가 하는 거 그게 이제 걔네들 꿈이었거든요. 고속열차 차체. 그렇지. 거기다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 뚫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이제 외국 애들이 와서 아마 걔들 로망이 그거거든요. 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나온 뉴스들을 추측해 보면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평소에도 이 권위주의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해킹 기술 프로그램을 판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받던 회사잖아요. 그럼요. 자기들은 나쁜 짓 하는 그 국가에는 안 판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이번 데이터를 400기가나 되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통째로 빼내서 그냥 올려버렸고 토렌트에
그리고 이제 금방 그 직후에 회사 쪽에서 우리 다 털려가지고 네. 우리 프로그램 통제권을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함으로써 이게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이걸 보면 이 해킹을 한 해커는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해킹팀이 일하는 이 회사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도와주는 그런 걸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를 아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회사가 완전히 이거? 이제 망하진 않을 것 보더라고요.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래요? 예,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그러고 대표가 공지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다 유출됐으면 계약 파기하고 이제 너희랑은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지를 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탈한 고객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우리 5163 부대도 이탈 안 했대요 아직도? 해킹팀 얘기로 빌어보면 국정원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이거 거죠. 그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회사 망했어요. 누가 여기하고 거래하겠어. 몽땅 거래 정보를 다 털려가지고 지금 아직은 공개된 게 일부밖에 아니고 대부분의 정보가 아직도 이 해석되지 않은 채 이 토렌트에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대표가 간간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뭐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아주 유쾌합니다. 그렇게 또 블러핑을 해야 되지 블러핑을 않을까? 해야지. 물패 들고 킹카 잡은 것처럼 지금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망한 것 같아 이 회사는 이걸로. 그렇죠. 우선 5163 부대 고객부터 떨어졌을 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타격은. 예. 그 재밌는 건 뭐 또 국정원에 이거 살 때 왜 명칭을 5163이라고 드러냈을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명칭이잖아요. 아이,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기본 아니야? 하다못해 내가 뭐 어디 로그 할 때도 내 명칭 내 블로그 뭐 이건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안 하지만 십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진 교수는 익명의 지금 악플을 달 때가 있었는데 지금 시국 감각이 어떻게 됐어요? 국정원에다 기본을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왜 저 댓글 사건 때 예. 협조자한테 돈을 입금하거나 뭐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도 그때 영수증에 5163이라고 써서 그래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5163은 그냥 대외적으로 뭔가 이제 결제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쓰는 그러니까 이름인 그 것 자체가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이 자체가 코드네임인데 네. 코드네임이 하도 많이 사용돼가지고 사실 국정원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네. 아직도 자기들만 코드네임으로 알고 있는 거지. 네. 모를 거라고 남들은. 그러니까 대내비야 대내비. 근데 지금 어떤가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400기가는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이 해킹팀이라는 회사에서 고객하고 거래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몽땅 털어갖고 네. 지금 예. 토렌트에 올렸고 네. 이 중에 일부를 그 위키릭스에서 이메일 자료만 검색 기능을 붙여서 올리니까 우리가 이제 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네. 한국 관련 걸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국 관련 데이터가 다 찾아진 게 아니죠. 아직 일부 이메일만 나온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관련된 건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요? 나온 거는. 예. 왜냐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토렌트로 다운받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재밍이 일어나다 보니까 위키리크에서 먼저 다운받은 걸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동안에 또 트래픽 많이 분산되면서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받아놨고요. 우리나라 언론사도 그렇고 아마 개인분들도 다 다운받아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고객이 수십 개의 나라잖아요. 예. 그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중에 한국에 관련된 것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직원 40명이 다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국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 4-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메일만 보면 대충 한국하고 이제 어떤 식이 오간다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도대에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또 뭐가 보지 않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이 팀이 아까 이제 그 유 대표께서 뭐 전 세계 나쁜 나라들한테 뭐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에 다 판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한 35개국, 음. 한 6, 70개 나라 이렇게 거래를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나라들한테 팔았을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탈리아도 있고 이탈리아는 뭐 해킹팀이 있는 나라니까 할 수 있고 미국도 있고 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미국도 있고 미국 FBI 뭐 이런 데서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있더라고요. 네. 스페인도 있고 국정원이 뭐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인 스위스도 했다고 하는데 스위스도 있어요. 예. 그 정도 그리고 룩셈부르크 요 정도가 대충 OECD 국가 예.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되게 허접한 것 같아요. 예, 아니 허접하다고 솔직히. 할 수는 없고 한국 아시아로 치면 제가 이제 대충 기억나는 게 카자흐스탄, 몽골,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모로코,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중남미 나라들이 많아요. 멕시코가 돈도 제일 많이 썼고 콜롬비아,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허접한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대충 좀 그런 그렇고 그런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한 상당히 30개 정도 나라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예, 나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나라들. 예, 예. 그 분명히 그 용도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의심스러운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섞여 있네요. 예. 그 우리 나나테크인가요? 네. 그 회사는 국정원의 외곽 조직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자기들 주장처럼 순수 민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나테크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갖다 상대 중개한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소프트웨어 중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중개상. 수입 우리가 이제 중개상. 해외에 있는 물품을 사가지고 올 때는 사가지고 와서 이제 국내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 넘기고 수수료를 떼먹고 그런 업체죠. 그 직원 수가 많지 않아요. 뭐 4명일 때도 있었고 6명일 때도 있었고. 그 정도면 국정원 수주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아지지 않나요?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회사는 유지할 수 있겠죠. 음. 순이익이 뭐 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 다른 거래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정원 빼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나테크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일각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뭐 대선 10일 전에 뭐 했다. 이건 뭐 대선과 관련 있는 10월 건가요? 6일 날 네. 타겟 30개를 추가로 네. 에디셔널 뭐 해가지고 요청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하려는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의심은 할 수 들어요.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평소에 20개만 운영하다가 30개를 한꺼번에 했느냐. 그거야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북 영의점이 있는 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렇겠지. 항상 네.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으면 북한에서 뭔가 개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댓글 사건 때도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볼 당시에 수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뭐 댓글 부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게 이거 뭐 법적으로 지금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대선 개입의 일환으로 이번 사건을 볼 수 있는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건지 또 그런 해석이 얼마나 타당한 건지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그 모르겠어요. 총선은 혹시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한 반 정도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왜냐면 아직 그 다 나온 당시 건 아니니까. 2012년도 자료는 뭐 많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대선 때로 치자면 저는 사실 근거가 희박하다고 봐요. 예,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갔다가 바로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오면은 또 그걸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해킹팀에서 그거를 파일을 넘겨주고 가면 파일도 넘겨주고 꼬실 수 있는 주소도 넘겨주고 해야 그거 가지고 또 작업을 하는데 또 씹는데 시간도 걸리잖아요. 예, 그걸 받아서 한 달에서 또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패 확률도 높아요. 근데 그런 거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다 알았는데 그걸 알았다면은 좀 진작에, 넉넉하게 한 뭐 10월이나 11월 달부터 그리고 이게 30개만 받는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2배 이상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장비도 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선거용으로 미리 한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선거가 2013년. 14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어떤 선거 같은 게 있으면 한 1, 2년 전에 이거 해서 작업 시작하지 임박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그렇죠.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스마트폰만 주로 문제가 되는데 네. 컴퓨터도 해킹하지 않았을까요? 퍼스컴이요? 아유, 물론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예. 거기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내가 저 나라에 있는데 타겟의 PC를 해킹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디바이스 인포 이런 파일로 해서 내가 해킹한 파일에 저 PC의 정보가 기기 정보 이렇다고 딱 올려요. 거기 보면 무슨 뭐 인텔 프로세서가 뭐니 메모리가 뭐니 뭐 설치된 프로그램이 뭐니 이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거 내 경험인데 나는 사실 20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란 걸 본 적이 있거든. 이메일로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같은 건가요? 저는 그 보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지금 쓰는 작업실 말고 그 전에 다른 출판사의 방을 하나 얻어서 그 책 작업을 할 때였어요. 아침에 오면 항상 이제 컴퓨터를 켜는 게 맨 먼저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그게 떠서 나는 공대 출신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보냈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년도?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없고 두 번째 기억은 그 후에 어느 날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함을 열었는데 메일박스를 제가 열어보지 않은 메일 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이 그날 한 6개인가 7개가 신규 메일이 들어와 있었는데 밤 사이에 아침에 가서 이 컴퓨터를 열었더니 그 가운데 있는 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안 열어봤는데 이게 왜 열려 있지? 그래서 속으로 내 컴퓨터를 요새 패킷 감청이면 감청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 걸 막 열어보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러고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 이 파일 이름을 보니까 이거 내가 받았던 건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 개인 퍼스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컴퓨터 같은 거는 사실 아니 왜 메일박스에 내게 왜 열려 있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RCS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킹 기술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왜냐면 상대방 해커가 그 유 작가님의 PC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도 해커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훨씬 쉽다는 거지. 그럼요. 컴퓨터는. 훨씬 쉽죠. 예. 그런가 하면 저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좀 들여다보면요. 국정원에서 그 RCS보다 더 적극적인 해킹 기술이죠. TNI 솔루션을 구입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TNI라는 건? 저도 이게 처음에 TNI가 뭔가 그랬는데. 택티컬 네트워크 인젝터.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전술적인 네트워크 침투 기기 같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포터블로 이게 만약에 스타벅스 여기 특정 업체라고 그렇지만 카페다. 여기 와이파이로 사람들이 막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안에 내가 해킹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 그럼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원하는 타겟을. 예. 그러니까 포터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상대방 내가 원하는 타겟에 근접한 거리에 가가지고 쉽게.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게 볼 수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근데 이게 무슨 RCS와는 다른 게 아니라 RCL을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적극적인 기능. 예, 그렇죠. 이건 아직 사진 못한 거죠? 구입 검토만 한 거죠? 예, 샀다는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해킹 팀인가 그 회사에서 또 지들끼리 떠들었다면서요. 야, 우리가 해킹되면 가관이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지들끼리 대화한 내용까지 다 풀렸다고 하던데. 이 대표가 이거 우리가 이 기술이 사실 지구에서 제일 사악한 기술인데 그래도 우리가 참 대단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해킹 이 사실이 들통날 경우에 이제 감안해서 했던 얘기인데 본인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로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국가기관들 상대로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 일단 그 원격 조정 장치 RCS 하여튼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타겟으로 설정한 인물이 클릭을 할 만한 제목의 문서 파일 속에 이걸 숨겨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거를 클릭하는 순간 스파이웨어가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그 컴퓨터나 노트북 혹은 스마트폰을 이쪽 국정원의 해킹 담당자가 볼 수 있는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정원의 주장은 대북 공작 활동, 국가안보 대북 용의점이 있는 그런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이거를 정당하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 취재해 보시면서 정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취재하면서 들여다보다 본 메일 내용이나 파일이나 이런 거 로고 기록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대북 공작용으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 대북 공작용으로 사용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그럼 그게 다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취재한 거는 이거고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용으로 사용한 게 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컴퓨터 아니면 동남아, 유럽 이쪽에 있는 것들을 해킹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폰들이 그 유럽에서만 생산되는 폰이에요. 국내에선 쓰지를 않는 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 모델을 만들면 똑같은 모델을 내질 않거든요.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바꿔가지고 그 지역에만 내놓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을 해킹한 근거가 있어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유럽에 있는 그리고 사용 언어도 보면 그 나라 말로 돼 있어요. 설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런 폰을 샀다 치더라도 한국어로 설정해 놓고 썼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교민을 해킹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용 언어가 뭐 이거 아직 기사 쓰기 전인데 뭐 필리핀 말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태국 말이라든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사용된 폰이 아닌데 우리말도 아닌데 이거를 국내용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국정원 말대로 대외 공적용으로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냐 100%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관련 사이트 가지고 사람을 꼬시고 그다음에 국내 블로그를 벚꽃잔치 뭐 맛집 해가지고 꼬시고 이건 누가 봐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혹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나라 메르스 창궐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메르스 잠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폰을 중에 보면 국내에 있는 사람 폰 아까 해외에서 발견됐던 것과는 반대로 국내에 있는 폰이면서 SKT 단말기인데 아니 국내 삼성 단말기 있는데 SK용으로 출시된 단말기 사용 언어 한국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거는 뭘 왜 썼냐는 거죠. 물론 국정원이 포착하고 있는 고정 간첩이 쓰는 거 아닐까? 근데 물론 국정원이 테스트용으로 쓴 것도 맞아요. 딱 분석해 보면 국정원이 이런 단말기도 해보고 이런 단말기도 해보고 이런 게 잡혀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운전을 해봤겠지. 근데 그런 단말기의 접속 IP를 보면 IP가 동일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선망을 통해 가지고 요 단말기도 해봤다 이 단말기도 해봤다 했다는 거거든요. 시험에 단말기를 해외에 있는 단말기를 국내에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테스트용인데 테스트용마다 다 통신사에 개통해가지고 번호 받아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와이파이로 무선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심어지는지 해킹되는지만 테스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성통화 녹음되는지. 그런 식으로 한 것도 보여요. 그래서 국정원이 대공작용으로 했다. 인정. 그런 것도 있다. 테스트 연구 개발용으로 했다. 인정. 그런 것도 사실 보여요. 그것만 했느냐?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의심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명이 돼야 국정원 오케이. 너희 말대로 한 게 맞구나. 테스트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대북 그 용의점이 있는 그 어떤 타겟 목표물에 대해서 우선 테스트 해본 다음에 되면 돼야 심을 거 아니에요. 심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을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플러스 뭐가 더 있을 거다 이거지. 근데 한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경찰청장이가 누군가가 뭐 그런 프로그램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아요? 맞지. 예, 맞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감청을 하려면은 감청에 필요한 장비는 들어올 때 신고도 해야 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으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통신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감청 장비를 부착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감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감청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그걸 거의 다 내줬지 지금. 허가를 보통 해주죠.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법원이 영장을 받아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해킹 툴이 있는데 이렇게 감청하겠다 그러고서 법원에다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뭐야 이거 우리 법에 이렇게 하는 거 없는데? 너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판사가 보면 이거 영장 안 돼. 그러니까 법부터 만들어와 이렇게 큰들 상대로 하고 대북 용의자들을 추적하는데 언제 법을 다 지키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정보기관인데. 그래서 언제 법 다 지켜가지고 하느냐. 슬쩍.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법 다 지키면서 간첩을 언제 경찰은 근데 경찰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쟤들은 해. 불법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관련했어요. 지금 이제 테스트도 했고 이제 국정원장이 테스트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연구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회선 2개 연구용을 했다 하는 게 말이 돼. 전체를 다 테스트할 수는 없고 20개 샀으면 그중에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알아봤다는 얘기지. 그럼 18개는 대북 용의점이 있는 공작 활동에 썼다는 거 아니야. 그 나머지는 없다. 이게 이제 국정원 얘기인데 오케이. 연구용으로 테스트용으로 썼다는 거 맞아. 그다음에 이제 해외 공작이나 대북 공작 활동에 썼다는 것도 오케이 인정해 줄 수 있어.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걸 샀으면 그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지금 더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더 나간 증거 중에 하나 꼬리가 잡힌 게 지금 그 담당자가 몽골이랑 한국이랑 같이 담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킹팀의 담당자가. 그러면서 이메일이 몽골 쪽 정보기관이랑 주고받은 거랑 한국 이제 국정원 5163 부대랑 주고받은 거랑 뒤섞여서 야 이거 잘못하면 들키는데 그거 왜 프로그램 안 지우냐 그랬더니 야 우리 지금 타겟이 변호사라서 기술적인 거 잘 몰라 걱정 안 해도 돼. 그 이메일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게 몽골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 변호사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몽골 변호사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기사를 안 썼습니다. 예. 문맥상으로 봐도 예. 그러니까 제목이 스카 앤 모아카 돼 있어요. 예. 거기 업무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그 요청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문의가 들어오면 그 서포트 팀에서 RCS 서포트면은 그쪽에 대표 메일로 전송을 시켜주고 아니면 뭐 개발하는 쪽이면 그쪽에다 개발을 시켜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만 보고 동료한테 회람을 시켜줄 것 같으면 또 전달해주고 답장해주고 그러면서 그게 쫙 떠요. 예. 그게 처음에 메일 하나를 보고 그것에 대한 답장 이렇게 쭉 보면은 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쭉 보다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끝났구나 이슈가 끝났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이가 그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앞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가 스카 그러니까 한국 국정원에 관한 얘기고 뭐가 모아카 그러니까 몽골 반부패국에 관한 얘기인지를 쭉 이렇게 갈래를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 흐름을 딱 타다 보면은 이 얘기는 몽골 쪽에 관한 얘기가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로이어를 보는 순간 만세를 불렀거든요. 드디어 나왔다. 누굴 해킹하려고 했는지 나왔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정말 해가지고 한국 변호사라면 그게 누군지도 짐작이 되지. 국정원에서 제일 미워하는 변호사 하나 있잖아. 아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한다면 당연히 거기다 했겠지. 예. 처음에는 이제 딱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도 이제 확인해보고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로 이제 제껴놨죠.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라고 했다고. 그래서 막 딴 데서 막 다 베꼈으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국정원에서 해명을 했죠. 국정원도 변호사는 몽골 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국정원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진실을 탐사하는 예, 그래서 기자라면 저는 해야지. 이거는 몽골 쪽이 맞다라고 저도 이제 기사는 안 쓰고 이제 페북에다 쓰긴 했지만 페북에 쓰셨어요? 약간 좀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자 같으니까 이렇게 이메일들을 주고받다 보면 이 몽골 고객이랑 한국 고객이랑 이게 같이 업무가 흘러가다 보면 이야기가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갈래를 타서 최초의 얘기가 어디서 시작됐나를 보면 몽골 쪽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사람 저 컴퓨터 정보 좀 줘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거 알았어. 내가 첨부 파일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제 파일 받았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열어보니까 컴퓨터 사용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변호사가 사용한 거라면 거기에 한국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도 뭐라도 없으면 그러다 와야 돼. 하나도 없어요. 다 외국 이름으로 된 거였거든요. 그걸로 보면 한국 사람 컴퓨터라고 볼 근거가 없죠. 그러면 현재로서 뭐 없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그 시험 테스트용과 대북 용의점이 있는 사람을 해킹한 거를 빼고 증거가 나온 건 없잖아요. 증거 나온 거요. 그러니까 의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해킹팀에 유출된 자료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전 기간을 볼 수 있지만 그 로그 데이터, 해킹팀의 서버에 남아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5, 6 최근 2달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 국정원이 했던 거의 전부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2년 1월부터 계약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이렇게 넘게 했잖아요. 그 중에 딱 2달 찍은 거밖에 없는데 여기 없다고 그래서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자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게 3, 4월에 몰려 있는 그 해킹 요청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벚꽃 축제 그런 국내 블로그를 링크 걸어가지고 이제 해킹을 한 것들이 그때 몰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해킹팀 데이터에 안 남아 있는 기간이에요. 3월, 4월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때 접속한 IP를 통신사에다 찾아가지고 접속 로그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한 로그 기록은 딱 3개월만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7월 끝났네. 20일이잖아요. 그럼 4월 20일까지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4월 20일 전 자료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국정원에서 자료를 다 공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삭제한 거 아니에요. 자살한 직원이. 그분이 그걸 삭제했는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죠. 아직은 몰라요. 그걸 삭제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의심 가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많은데
깨끗하게 확인이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의혹만 예. 있는 거죠. 지금 확인된 의혹만 건 있는 없고. 거죠. 근데 의심 갈 만한 자료도 있어요. 그럼 블로그 주소라든지 그때 접속했던 비슷한 IP들이 좀 수상한 IP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국내 그러니까 자국민 한국인을 상대로 국내에서 하진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합법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그래서 고쳐하는 대북 영미점이 있대잖아. 근데 이게 문제는요. 댓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북 뭐 공작용, 테스트용으로 다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여기만 사용하겠다라는 기준을 누가 정해놨냐는 거예요. 그렇지. 국정원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네 아무도- 스스로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컨트롤을 못 자기네 해요. 몰래 들어와서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믿겠냐는 그러니까 거죠. 무조건 댓글 대북용이잖아. 사건도 그렇게 해서 어. 했다고 했는데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 우리가 영화에 보면 특히 미국 영화 이런 게 많죠. 본 시리즈, 그죠? 본 시리즈 3편을 보면 그게 처음에 트레드스톤이라는 비밀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블랙 브라이언가 이렇게 번져나가서 국내외 요인 암살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그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CIA 안에서만 중간에 장난치죠. 예, 그 중간 간부들이 이용하고.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끝까지 밀고 가니까 아무도 컨트롤을 못하고 나중에는 자국민이고 외국인이고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간부가 결정하면 부국장이 결정을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제 살인이지만 이 경우는 정보전쟁인데 정보전인데 도대체 이걸 누가 컨트롤하냐.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모든 권력은 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문민의 또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국정원에서 해명하는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제는 뭐냐면 그 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통제 자체가 안 되고 안 있다는 되는 얘기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감청할지. 의회에서 통제를 하든 뭐 대통령이 뭐 하든 뭐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저기 14일 날 정보원장 3차장 뭐 1, 2, 3차장 다 국회 정보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의원들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 알고 있었냐? 저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건 터지고 알았어요. 라고 원장이랑 3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원장도 그러더라고요. 몰랐던 얘기. 원장도 모르고 3차장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이 뭐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원장 그렇다고 치고 3차장은 좀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방에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른대잖아. 그래서 방금 이제 본 시리즈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이제 중간 단위에서 자기 어떤 업무 필요상 아니면 어떤 자기의 뭐랄까 과시욕 어떤 공명심에 또는 그래서 과잉 충성. 왜곡된 사명감. 그렇지. 과잉 충성. 왜곡된 사명감. 그렇게 해서 자기 조직을 끌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 있겠다. 책임자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발을 해. 그리고 고정 간첩도 있고 탈북자 중에서도 스파이가 있고 국내 주사파도 있어. 얘네들을 박멸해야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국가다 보니까 온갖 법률이 있어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못하게 이러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험한 일을 해야 돼. 그렇지. 그게 나야. 발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감옥에 가고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그게 애국자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확신에 사로잡힌 어떤 간부가 야 그런 게 있어? 리모트 컨트롤러 그냥 다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써야지.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갈 경우에 근데 1, 2, 3차장 중에 뭐 1차장은 알지만 3차장은 모를 수도 있고요. 원장도 모를 수가 있죠. 그게 관료거든. 그게 지금 제일 겁나는 거는 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한 거지. 그렇죠. 차라리 청와대에서 컨트롤하면 청와대를 비판해서 못하게 하면 되니까. 이게 너무 잘 봐주는 건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는 뭐 국정원에서 좀 무리를 했구나. 뭐 정보기관들 무리 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썼을까? 뭐 내국인 사찰 할 수도 있었겠지. 오케이. 덜어. 근데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반반.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직원이 자살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진짜 그때 제일 난 황당해. 이거 뭐야?
진짜 제일 그러니까 이상해. 그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 해명이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거 뭐 미국에서 사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불법이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 갖다 미국이나 스웨덴 뭐 스위스 같은 국가를 위해서 안 들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편향법으로 무리고 하지만 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봐준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약간 눈 감아준다거나 약간의 그 윤리적인 비난으로부터 좀 면제를 시켜줄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자살을 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들어. 아니 이게 이상해. 왜? 왜냐면 잘못한 게 없잖아. 그렇지. 잘못한 게 없지. 근데 왜 자살을 해? 그다음에 이분이 보니까 뭐 사람을 심어주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술팀이더라고요. 네, 엔지니어죠. 엔지니어가 왜 자살을 해?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좀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해명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그러다음에 이제 유서라는 게 보면 이거 보니까 이게 상부에 보내는 이렇게 심할서 같아요. 네. 느낌이 경위서나 심할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이제 아까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중간 단위 관료들이 자기 어떤 공명심이나 이게 지나친 거에서 한 게 아닌가. 그거하고도 약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철우 의원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간사가 정보위 간사가 해명을 할 때 이분이 한 4일 동안 막 잠을 못 자고 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약간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살 결심한 시점, 시행을 한 시점부터 이게 보면 4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점이 14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제 다 공개하겠다고 한 시점 그 이후부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사건이 터졌다. 여러 막 언론이 떠든다. 국회에서 막 빨리 해명하라고 나와서 해명하라고 한다. 그럼 국정원장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야 뭐야? 이거 3차장한테 얘기하니까 3차장이 저도 알아보겠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밑에 국장한테 시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건 전혀 테스트용이고 대외 공작용으로 했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오케이. 국회 나가가지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시면은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언제 방문하느니 누가 오실 건지 공개 기록 공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실무팀에 공개할 거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알아봐. 여태까지 2012년부터 한 거 정리해봐. IP 해킹 대상자 기종 뭐 시점 타겟 목표 뭐가 뭔지 다 정리해서 해. 그럼 이제 그 일을 결국 실무자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실무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4일 동안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큰일 났다. 제 생각에는 이거 국내에서 한 것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내국인인지 우리 국민인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온 거를 해킹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민간인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왔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이미 자기가 보고한 거랑 틀리다는 거죠. 그렇지. 원장이나 차장이 가서 국회에서 언론에다 대고 정부에다 대고 첨예한 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들통날 경우에는 허위 보고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공개된 거를 뒤집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너 왜 일을 그따구로 해? 너 때문에 국정원 위신도 저기 하고 이렇게 됐잖아.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국인도 아니고 선거도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를 일으킬까 싶어서 자기가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한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호소하는 투거든요. 그래서 삭제한 부분이 분명히 국정원장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국정원장이 정보위나 언론에 대해서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실제로 까보면은 그렇죠. 이제 또 다시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근데 유서 내용을 보면 표현이 이래요. 저는 이제 이 유서 내용 중에서 제일 눈여겨본 표현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삭제를 한 것이 실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삭제한 자료가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실수였다는 뜻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쓴 거라고 보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걸 지운 게 실수란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내 있죠. 개인적 실수였다. 아니, 그 지웠으면 지운 자료 복구하는 거야. 이 사람 전문가인데 일도 아닌데 삭제한 것 때문에 자살할 예, 리는 그 없는 얘기는 거지. 좀 이따 우리가 다음에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를 포함하여 저희 모든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모든 저희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받아서 한 것 이외에 자기가 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그래서 내가 자료를 삭제했잖아요. 그 삭제한 자료에 뭐가 있을까에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응? 그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소설인데 다시 우리 정치 카페 소설 많이 쓰잖아. 합리적 추측만 합시다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소설이라는 걸 빙자해서 개연성에 합리적 따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기관은요 경쟁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이제 집권당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봤는데 노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를 안 받았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배석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권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보 전쟁이라는 게 정보기관이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도 있고요. 검찰청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독대 보고를 받잖아요. 권력기관에. 권력기관들 사이에 정보 보고를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많이 아는 자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국정원 안에서도 국내 정보 쪽의 요구가 커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는 이 파트가 이제 해외 공작 또는 대북 공작 활동에 이 해킹 프로그램을 쓰는 기관인데.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위에서 지시해서 야 누구 거 빼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컨대 이 파트의 파트장 실무 책임자하고 국내 정치 정보를 모으는 실무 책임자하고 사이에 뭐 경쟁이 붙고 경쟁이 붙거나 협상이 오가가지고 야 니네 그 좋은 거 들어왔다는데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야 안철수한테 한번 심어봐. 누구한테 한번 심어봐. 그리고 요새 간첩 사건 났다 하면 맨날 무죄 받는 변호사 있잖아. 걔도 좀 심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원했던 자료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해외 공작이나 대북 공작 활동의 지원이 아니고 국내 정치에 대한 지원으로 쓰였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의 왜곡된 어떤 국가관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권 자체가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해서 비리 정보 포함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을 컨트롤하고 정당을 컨트롤하고 필요할 때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거든.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은 혹시 아닐까? 저는 그런 추측을 좀 해요. 이것도 한 가지 가설이고 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의혹이죠. 그런데 그 100% 국정원에서 이게 100% 복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지웠을까? 나 이해가 안 가요. 100% 복원이 가능한 걸 뭐하러 지워? 그러게요. 왜 지웠을까요?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말 들어보면 자기가 자살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책임질 일도 없고. 아니, 근데 이게. 나 그 이해가 안 가.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아요. 어디에다 심었는지. 이 사람 심는 사람이잖아요. 이메일 발송해가지고 그 타겟으로 설정한 사람이 클릭하면 스파이웨어가 그 사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들어가도록 해서 그다음 자료 빼와서 필요한 데로 넘겨주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활동의 목적이 어디고 그 타겟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까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스트했고 뭐 대북 공작으로 썼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올렸는데 그래서 자기 원장이 가서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럼 다 열람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제는 자기 컴퓨터에 이게 없어야 돼. 만약 실제 조사 수사 차원에서 복원을 한다면 복원이 되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업무상 야 니네 가진 자료에서 추려봐 이럴 때 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서 다 지워버리고 나면 다른 데는 자료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제가 가진 자료 중에서는 수합해보니 이게 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고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처럼 전문가까지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대동해서 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지. 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얼룩이 져버린 거야. 이미 잉크 쏟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조직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를 되게 이제 수치스러워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명심도 있고 이제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워낙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내가 제기한 질문이 지금 대답이 된 건가? 네. 근데 그 부분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전문가인데 그 복구 될 걸 모르고 지었겠느냐. 그리고 뭐 디가우징이라고 근데 지금 하잖아요. 나온 거는 근데 뭐 팬이기 때문에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어디까지 삭제인지 모르지. 디가우징을 했는지. 네.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분이 자살하려면 내가 볼 때 유력한 건 뭐냐면 복구가 불가능하게 자료를 삭제했을 경우는 자살 이유가 충분히 돼요. 네. 왜냐하면은 깠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뭔가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해를 풀 수가 없는 그렇지.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책임을 지게 살 수도 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내가 볼 때는 복구 불가능하게 지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내 얘기가 그예요. 전문가가 그냥 우리 보통 디렉토리에 열어가지고 지우듯이 지웠겠냐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뭐냐면 어제 이제 시신에 대한 뭐 국과수 부검 이런 뭐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도대체 뭐 삭제된 자료가 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 TV조선에서 단독이라고 그러면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삭제된 내용 확인. 내용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위치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삭제했다. 겨우? 예,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해줬냐 하는 건 없어요. 그 국정원이 했겠지. 근데 이제 자기네가 확인했다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썼어요. 뭐 그 내용 없겠죠, 뭐 그냥. 근데 그 얘기를 보면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소설 쓴 게 아니라 정말 국정원이 그런 소스를 흘려줘서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료를 복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복원했다는 얘기고 제가 어제 이제 국정원 대변인하고 통화할 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삭제가 되냐 안 되냐는 뭐 얘기를 안 했지만 복원할 거다. 그리고 언제 삭제했는지도 알 수 있느냐? 물론 알 수 있다. 언제 삭제했고 뭘 삭제했는지 다 복원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공개할 거다.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TV조선 보도가 이걸 확인할 때는 이게 삭제가 한 거를 복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근데 들더라고요. 그 외국 인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위치 정보를 갖다 확인한 거잖아요. 예.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혹시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해킹했나?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체도 사실 합법적인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 감청영장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것도 불법이고. 그거야 뭐 미국도 유럽 정상들 다 도청했고 뭐 다 나와도 뭐 그것 때문에 오바마가 사임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무슨 실무자가 자살을 해. 이걸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건데.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정보는 그 정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할 때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일까는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확인해서 소스를 흘려줘서 나왔을 테니까. 일단은 국정원에서 그 어느 정도 자료를 이미 복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받아 쳤겠죠. 근데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 국정원으로서는 뭐 약간 창피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추는 것보다는 원장도 몰랐다고 그러고 3차장도 모른다고 그러니 1, 2차장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국장급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원래는 대북 공작으로 갖고 온 건데 뭐 어떤 중간 간부가 잘못된 애국심이나 혹은 공명심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실무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데 심었다. 그러면 우리가 진상조사 해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들 처벌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배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덮어서 유야무야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뭐 좋은 게 있나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지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뭐를 공격했냐면은 이병호 국정원장이죠. 이분이 괜히 뭐 깐다 그래가지고 직원 자살한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병호 원장이라는 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 칼 같은 원칙을 갖고 있는. 에이,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 어쨌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뭐 그런 분이라서 뭐 그런 입장을 밝혀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사실은 그 자료 갖다 공개하겠다고 한 건 제가 볼 때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에도 보면 네.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다 노코멘트하지 이렇게 뭐 해명하겠다, 기록 다 공개하겠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라고 네.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뭐 댓글 쓰고 간첩 증거 그렇죠. 조작하고 외국 중국 공문서 위조하고 이런 나라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소 그렇죠. 행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 이러는 거지. 네. 평소 행실이 정상적이면 누가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래. 국정원장이 당연히 그게 뭐 아주 오래전 일, 10년 전, 2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2, 3년 전 일이잖아요. 작년 일이고. 그러니까 새로 온 국정원장이 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엔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박수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어떤 꼼수를 써서 대충 덮을 건 덮고 몰래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코멘트를 일관하는 정책보다는 의원님들 다 오시라 공개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 동화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대한 일단 컨트롤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 거의 뭐 이런 류의 주장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 그거 알아서 할 거를 감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이 사태가 이 지점까지 왔느냐 이러는데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직원이 그 구입할 때 5163 네.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도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명칭을 사용했거나 그러면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사용함으로써 바로 위키리크스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토렌트인가 거기서 이렇게 터졌을 때 네. 바로 특정이 돼가지고 네. 국정원에 뒤집어 쓰게 되는데 네. 그 원인 제공을 본인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책감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자살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을 좀 사소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너무 섬세한 지적이시고 왜냐면은 그 구입 고객 명단이 있거든요. 네. 그거 쭉 보면은 그래서 스카라는 말을 쓰지 않고 5163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네. 쭉 각국 어떤 나라에 어떤 뭐가 썼는지 다 나와요. 보면은 그래요? 폴리스 뭐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뭐 이걸 안 써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로 나오면 5163을 안 쓰고 뭐 4856을 썼더라도 이거는 국정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살한 직원 그 관련해서 지금 시사인이나 이런 보도에는 정보기관끼리 해킹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기관끼리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보 아니요. 국내. 우리나라. 예, 근데 예. 이제 기무사 소령 스마트폰을 해킹을 했다. 국정원에서. 진짜 스캔들이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코미디가 되는 거죠. 정보기관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자꾸 경쟁 시스템에 의심을 두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안기관들, 정보기관들이 다 옛날 모드로 회귀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치 공작에 그런 정보들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에 정권 바뀌고 나서 대선에서 2008년도에 그 전 정부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내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각종 계좌 정보를 포함해서 하여튼 온갖 걸 다 뒤졌어요 그때. 근데 그 뒤로 보면 국내 정치 정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해서 그 전에 10년에 비해서 정보기관 내부에서의 정보 취득 경쟁 그리고 정보기관들 사이에서의 중성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까지도 그런 데다 휘말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정원이 이 고급 해킹 기술을 외국 업체에서 획득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순전히 그 테스트하고 대북 공작 활동만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민간인 사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국내 정보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해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온갖 거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진짜 블랙박스라. 가능성은 다 열어봐야겠지만,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국정원이 별거 아닌 거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들릴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은데. 아니, 그런 의견이 저희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정원이
제가 예를 들어서 유 작가님을 해킹한다. 그럼 제가 해킹해야지 만들어가지고 딱 해킹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제가 해킹하려면 해킹팀에다가 이 유혹하는 꼬시는 주소를 이걸 해야 되니까 해킹해야 되니까 주소를 하나 다오. 네. 아니면은 이제 파일을 첨부해서 해야 되니까 해다오. 그래서 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문학 작품 관련된 뭘 파일을 해가지고 첨부해서 보내겠죠. 그럼 그 파일을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해킹팀에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에이전트를 좀 심어줘라. 네. 그걸 하게 돼요. 그럼 그쪽에서 심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쪽에 보내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최소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남아 있어요. 이걸 보면 대충 누구를 해킹하려고 그랬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건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주소를 가지고 꼬시려고 했느냐를 보면 그 대상을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벚꽃 블로그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나온 사이트 주소들을 보면 구글닷컴, 안드로이드 센트럴, 바이두닷컴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로 운영 가능한 게 20개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뭐 국내 다른 뭐 변호사도 하고 그 와중에 군인도 한 명 끼워놓고 정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한 명 끼워넣는 군인은 엄청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기무사령관이라든지, 예? 그 정도 급 아니면은 여기 끼워넣어서 할 여지가 없어요. 예?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유성 씨 휴대폰도 지워야 되고 기무사령관 정보 전쟁도 해야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데이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아니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예컨대 이제 그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제목을 가진 첨부 파일 안에다가 심잖아요.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건 첨부 파일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첨부 파일을 원래 타겟팅을 했던 대상한테 보낼 수도 있지만 다른 대상한테 보내서 성공해도 마찬가지로 해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워드 파일을 보내면 그 워드 파일 프로그램의 시스템 그 취약점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걸 하려면은 이걸 받는 사람이 마이크로 오피스 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워드 파일을 사용해야 돼요. 아무나 한다고 해서 걸리지가 않아요. 제 프로그램에 PC에 마이크로 오피스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MS 워드 파일을 가지고 보냈다. 해킹하는 프로그램 보냈다. 제가 클릭해도 아니 이게 모든 경우에 없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해보면 걸려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같은 걸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원래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천안함 관련 어떤 활동을 하는 이제 재미과학자를 겨냥해서 보낸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 공대 출신이니까 그 파일 갖고 딴 사람이 다른 데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내 PC에 깔려 있다면 내가 클릭하는 순간 내 PC도 컨트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원래의 타겟을 설정했던 그 대상 이외의 대상한테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직원이 지운 자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나오면 무슨 국정원장이 정권 차원에서 뭘 했다 이런 게 밝혀진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정치 카페에서 알고 싶은 것도 그냥 이 모든 것이 국정원의 무슨 뭐 빅브라더를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을 감시하려고 이걸 했다 이게 아니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일단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확실한 사실들 몇 가지를 가지고 추론해 보는 건데 저는 이게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로 이게 번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자살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범위 안에서 일을 했더라면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한 거를 무슨 정권 차원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보다 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가짜 사이트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놨어요. 이 사람이 구글닷컴으로 가기 전에 여기를 들러서 설치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최소한 30초는 이 사이트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염이 성공해가지고 가거든요. 성공을 하면 접속 로그에 밸리드, 유효라고 딱 뜨고 감염이 성공 안 하면 인밸리드라고 떠요. 근데 제가 딱 받았는데 이렇게 안 열려? 그리고 백 버튼 눌러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염이 안 돼요. 실패해요. 기다려야 돼. 최소한 30초 있다가 설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글닷컴으로 딱 넘어가야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감염이 되도록 만든 사이트 주소를 해킹팀에서 국정원에다 줘요. 요청을 하면 필요할 때마다 4개 필요하다 그러면 4개 주고 10개 필요하면 주거든요. 근데 이 감염 사이트 가짜 주소가 100일, 한 달, 2달, 3달, 1년 내내 유효한 사이트가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감염될 수 있는 시기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그냥 놔두면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쓰고 또 없애고 새로 주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놈한테도 쓰고 저놈한테도 쓰고 뭐 한 달 내내 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한 사람이 가서 딱 접속을 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해도 감염이 안 돼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러니까 이 원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적용한 거예요. 1인분만 적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특정한 목표를 타겟으로 한 사람에 맞는 취약점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꼬셔서 접속하게 만들고 걸리면 그 사람으로부터 바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신호가 딱 오고 신호가 오는 순간 접선이 돼서 RCS 컨트롤 모니터에 됐다고 딱 타겟이 하나 딱 생성이 되면서 그 순간 이 사람 휴대폰이든 PC에 있는 정보가 관찰 가능으로 딱 뜬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로 폭파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모니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면 사용자 유저가 5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이 한 건 20개예요. 그러니까 풀로 가동했다고 쳐도 한 사람당 4개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4개 휴대폰을 가지고 위치도 파악하고 통화 녹음도 해야 되고 이것도 상당히 저는 업무량이 많을 거라고 봐요. 작은 팀이구나.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30개 한다? 더 많이 하고 더 저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놈 했다가 실패하면 이놈도 뿌려보고 이놈도 뿌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예를 들어서 기무사령관을 하겠다. 그럼 얘 휴대폰 기종을 알아내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해킹 프로그램 심어가지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런 유도미사일 개념이라는 거죠. 예. 막 쏘아 갈기는 따발총 자, 같은 그러면 개념이 괜히 아니라. 막 괜히 불안해. 내 핸드폰도 국정원에서 본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거지. 그건 없죠. 우리 보통 선량한 사람들, 대북 용의증이 없는 사람들은 안심해도 되는 거야. 저도 사실 그래서 솔직히 이 엄청난 기능을 알게 되면서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취재원하고 음성통화 녹음해놓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떨 때 보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게 불안해할 주제가 못 되는 거야. 그래, 그치? 우리 주제에 뭐 우리 주제에 불안해까지 불안할 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분은 또 좀 다를 수 있죠. 우리 그래요? 예. 불안하네, 장관까지 우리 하셨고. 우리는 팟캐스트 1등을 하는 진행자들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여시찬 근데 인물이지. 어쨌든 그 얘기를 좀 요약을 좀 해보죠. 일단 RCS라는 프로그램 이걸 사는 것 자체, 그래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불법이다. 라는 거죠. 저 현행법상에서 현행법상 불법이고 그다음 또 안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 것 그것도 현행법상은 예. 불법이다라는 거죠. 외국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정보기관들이 되게 이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법 거사에서 지키면서 국가 안보를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해할 만한 여지는 있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어디다 썼느냐. 당연히 이제 대공 용의자들 향해서 썼겠죠. 그다음에 테스트도 물론 일부 했었겠고. 근데 의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도입된 프로그램을 거기에만 써있는 보장은 그치. 없다는 거죠. 오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을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정황 증거도 있고. 정황 증거 있죠. 근데 막 확실한 건 없는데 지금 가장 설명이 안 되는 건 그 자살 사건이에요. 자살이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때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랬나 보다 뭐 자식들 또 아좀 칠칠치 못하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전에 무슨 어디 외국 대사들 머무르고 있는 사절 머무르고 인도네시아 있는 호텔에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호텔 뽀이한테 잡혀가지고 국정원 요원이 호텔 뽀이한테 잡혀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영화 보면은 말이지 그럴 때는 딱 치면은 여기에 딱 혀를 눌러가지고 딱 잠시 기절을 시키게 해서 빠져나온다든지. 그렇지. 이게 아닌데 호텔 뽀이한테 뒷덜미 잡혀가지고 끌려나와서 경찰서 끌려가지고 저 국정원인데. 우리 큰일이야 국정원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직 그 부분은 좀 해명이 좀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이거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국정원이야? 그런 게 왜 필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의혹은 의혹대로 있는 건데. 국정원에서 이거 감청할지 모르니까 우리 어드바이스를 좀 주자고요. 합리적인 조언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여야 될 건 뭐냐면 없는 의혹까지 막 만들어서 막 퍼뜨리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국정에서 하는 것처럼 니들 입 닥쳐라. 원래 뭐 정보기관은 그런 거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양쪽 극단을 피하면서 정보기관의 뭐 그런 활동들은 보장하되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그 민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마련하는 게 이게 우리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통제는 누군가 해야지. 근데 지금 통제 자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느 국가기관이나 좀 더 자신의 업무를 잘 하고 싶고 많은 예산을 갖고 또 새로운 장비나 시스템 갖고 하려고 하는 욕심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겠죠. 더군다나 국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를 최전선에서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도 클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보다는. 그런데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다른 나라들 다 쓰고 있는데 우리도 써서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국정원이 아시다시피 뭐 시스템이나 해왔던 일들이 국내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충분히 오남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히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하면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법적인 시스템 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갖춰야 되고 이걸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갖다 쓰면서 국회 정보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쭉장장 쏙닥쏙닥 해가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킹팀 저기 나면은 아무도 방어를 안 해주잖아요. 국회 정보위원들이 예산 줬으면서도 야 사실 국회 정보위원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국가 저기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하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나와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의혹을 국정원이 깨끗하게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우리가 그걸 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철수 씨가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로그, 뭐 전 기록을 다 달라. 그러니까 그 기록, 그 공개 범위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하고 저 안철수 씨 측하고 안철수 의원 측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할지도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없죠. 예컨대 국회 뭐 정보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의원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선에서는 자기들 그 내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국정원에서 갖고 와서 그냥 대충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거 다 해요. 뭐 그럼 사실 뭐 자기들이 뭐 다 개뿔 별 것도 없어. 감출 거 다 감춘 다음에 그냥 그냥 가짜 자료 내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얼은 안 나와요. 어차피 분장하고 모자 쓰고 뭐 눈썹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른바 분식 보고서죠. 그러니까. 그렇지 다 분식 보고서지.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중요한 뭐 간첩이 암약하고 있어서 뭐 황장엽급의 대물 간첩이 있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데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막 제기한다. 정보위원들 소명하라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굽니다. 간첩이 얘다. 수사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 정보위원들한테? 원래는 해줘야 맞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기밀 취급인가도 다 갖고 있고 정보위원들은 그래서 믿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국회의원들 입 차단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줘요 그런 거. 그럼 예를 들어서 통진당 사태 같은 경우에 너희들 이거 좀 괜히 작업하고 막 바람만 불을 일으켜가지고 좀 붕괴하려고 작전하는 거 아니야? 근거가 뭐야? 너희들이 저게 일단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정보위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 비밀 회합하는 녹취도 들려주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기관이? 원래는 필요하면 자기들이 그 서비스를 해야죠. 근데 안 하죠. 하여튼 국회는 뭐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하는 정보도 허위 정보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밝혀질 수는 없겠네요. 그런 게 또. 그런 힘들겠네요. 그동안 그런 관례라든지 그런 거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이제 하던 대로 하겠네. 그냥 이러다 그냥 묻혀지겠네. 원래 국정원이 떳떳하면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야당 정보위원들, 여야 정보위원들 오라 해서 그 로그 기록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다 하고.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라는 건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흐름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돌려봐야 돼요. 특정한 방법으로 돌려보면 이제 접속 기록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한 게 어떻게 되어서 이거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가면 뭐 그냥 로그 기록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몇몇 뽑은 것만 가공해서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많죠. 보고서 형식으로 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겟을 했던 거는 이거고 이게 테스트는 뭐였고 이거는 뭐 해외 무슨 산업 스파이다. 뭐 이건 뭐다. 그다음에 그럼 확인할 길이 없죠. 국내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대북 용의죄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입국해서 했더라. 아니면 뭐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 문서 형식으로 보고를 하겠죠. 어떻게 뭐 그 파일을 직접 보여주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검색해서 화면 쫙 뜨는 걸 가지고 이게 이거다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진상이 밝혀지기 좀 힘든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영화 본 시리즈에서 최종 책임자는 부국장이었어요. CIA. 부국장과 그 밑에 국장급의 간부들 몇이 연루되어서 그 총책임자, 그러니까 CIA 책임자도 모르고
백악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인 암살 계획을 세워서 자국 국민들까지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게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 다른 국장이 진실을 알고 그 관련 서류, 비밀 서류를 언론사에 팩스로 다 보내버려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터지고 의회에서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그게 정비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국정원 원 차원에서 했다면 이거는 그 전에 원장이었던 누구예요? 원세훈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아니고 원장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국정원에서 국내 정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그 간부들 사이에 과잉 충성 경쟁이 벌어지던 와중에서 특정한 뭐 간부와 그 밑에 실무팀이 이 상부에서도 모르게 이거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공해서 다른 데 얻은 것처럼 계속 써먹은 사건이라면 그러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한 업무 파트가 월권과 불법을 저지른 게 되니까 이건 밝혀내서 처단하고 또 하나 문제 삼을 거 뭐냐면 세워야지. 국정원 자체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 됐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이 딴 나라 다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네? 네. 법에 허용하지 않은 방법 가지고 감청을 하고 해외에 뭘 했든지 간에 그런 거를 사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떳떳하게 딴 나라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난리냐 언론이 막 완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최기훈 기자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사실 오늘 국정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 최기훈 기자님 이번 일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취재 계속 준비 중이시죠? 예, 그럼요. 취재를 계속 해야죠. 이게 의혹이 어느 정도 좀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는 뭐 언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먼저 이렇게 슬쩍 좀 우리한테 좀 흘려주실 수 어디로 없어요? 가요 지금? 취재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 자살 사건인가? 뭐 자살 사건도 그렇고 일단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국내 민간인들 상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게 제일 관심 있어요. 그거 밝혀질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어차피 국회 정보위가 국회 가서 아이 정보위 개뿔 뭐. 나도 국회에 있어 봤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삼이사들은 이렇게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장삼이사들은 장삼이사들은 그럼요. 그런 거고 그러나 정부나 집권 세력을 상대로 뭐 좀 싸움 좀 해본 사람들은 찝찝해야 마땅하다. 그 왜냐면 해외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언론인들이 많이 당했어요. 그럼요.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똑바로 살아야겠죠. 우리 스마트폰이 다 실시간 감시, 몰래 카메라며 녹음기가 돼서 실시간으로 내 모든 게 넘어갈 때, 그럴 때 다 봐라 이놈들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지 않으면 진짜 곤란해. 이게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지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전원을 꺼도 작동한다며.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야동도 못 보는 거야 이제? 이제 국정원 직원하고 같이 보시는 거죠. 야동도 같이 봐야 되고. 예전에 어떤 분이 미국 대사관에 뭐 면담할 일이 있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사관에 갔는데 딱 앉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휴대폰 이렇게 분리하다 배터리를 딱 빼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짓으로 하라고 같이 따라 하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감청된다고. 이거 왜 그러나 그냥 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배터리를 딱 빼고 나니까 감청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배터리를 빼야지만 안 되나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작동하면은 된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분리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얘는 너무 과민하게 저기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터진 거 보니까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거죠. 오프 상태에서 되는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그 옆에 놓고 충전하면 안 돼. 스마트폰을 최소한 저쪽 서재에 갖다 놓고 자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잠자리까지 생중계 다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 이건 진짜. 야, 너네 이런 거 알고 덤비지 마 함부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지금? 우리 이 정도까지 하고 있어. 왜 진교수 어디 찜찜해? 어디 찜찜해? 뭐 나는 좀 그렇죠.
귀하는 지금 스마트폰 안 쓰고 지금 피처폰 쓰고 있지 않아요? 아, 피처폰 쓰고 있어요. 나도 그래. 네. 나도 스마트폰 안 쓰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아이패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난 아이패드는 차에 두거든. 아, 찝찝하네. 근데 우리 집사람 스마트폰이 있어. 그게 문제야. 이게 완전 이거 중세 시절이잖아요. 중세 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 뭔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는 걸 늘 생각하면 살라 그랬는데 그 지금 천년 동안 지금 공포 속에서 살았잖아. 이게 디지털 하나님이에요, 지금 국정원이. 예. 근데 좀 밝혀질까요? 뭐?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이거 어떻게 될까 참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옛날에 이제 댓글 사건들을 생각하는데 그땐 지금보다 더 막막했거든요. 왜냐면 트위터 계정 뭐 추적하고 할 때 잡아떼는 것만이잖아요. 예. 근데 최기훈 기자가 추적해서 밝혀놓은 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부 예. 그 증거 능력 안 된다고 엎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죠. 진짜 허무하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관심 있는 언론들이 없었어요.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만 더 열심히 이렇게 새로운 거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또 추적하고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타파 난 깜짝 놀랐어 오늘. 네. 그거 기사 안 쓰셨다고 변호사. 네. 그거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몽골 뭐 거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일 거야. 국내 변호사일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다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언론이 그거 안 읽고 알면서도 일단 터트려 버려. 왜냐하면 클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뉴스타파는 엄청 책임감이 강한 언론 같아. 이러면 굶어 죽기 딱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이게 근데 사실 독자들에 대한 책임감이죠. 그렇죠. 난 뉴스타파도 당연히 썼을 줄 알았지 그 변호사가. 저는 뭐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치 카페 노유진이 참고해야 할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래요. 평소에 무책임하게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저 유 작가님 빼고는 그렇게 말. 그렇지 나만 그래. 나만 좀 소설을 쓰지. 소설가니까. 우리는 소설 쓸 때 분명히 소설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말하고 써. 이건 독자 여러분, 이건 청취자 여러분 소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설을 쓰지. 예.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2015년 여름이죠. 독재와 파시즘의 철진한 망령이 대한민국을 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뭐 과장된 걱정일 수도 있지만 또한 굉장히 우리 합리적으로 근거 잡힌 우려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일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재 중에 바쁜 시간을 촉해가지고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뉴스타파 국정원과 해킹팀 그 페이지 업데이트에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타파 화이팅. 화이팅.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